이탈리아, 영어로는 이틀리, 다시 한자로 옮긴 발음은 이태리. 남유럽 하면 스페인과 더불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아니,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죠. 선진국들의 모임인 G7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란 단어는 저 오랜 옛날 로마가 생기기도 전 반도 남부의 한 지역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좋은 목초지가 있었고 송아지를 많이 길렀죠. 송아지를 뜻하는 라틴어 비툴루스, 거기서 나온 그리스어 비탈리아. 이후 그 이름은 로마 공화국이 영역을 확장하며 반도 전역을 통틀어 부르는 뜻으로 확장되었고 지금은 국명까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면적은 약 30만 1000제곱킬로미터, 남한 면적의 3배입니다. 생각보다 큰 나라죠. 비슷한 체급의 나라들과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GDP는 19년 기준 약 2200조로 세계 8위였습니다. 현재 한국이 선진국의 말석이라 하지요. 그 전에는 이탈리아가 선진국의 기준인 나라였습니다. 이탈리아보다 잘 살면은 선진국, 이탈리아보다 못 살면은 개발도상국, 뭐 이렇게요. 인구는 약 6천만으로 유럽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다음 4번째고요. 이탈리아는 알프스 이남의 평야지대,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 사르디냐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를 여행하려면 일단 현재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야겠죠? 각 지역에 어떤 도시들이 있나, 어떤 관광지들이 있나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역사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역사는 크게 3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대 로마, 두 번째, 중세 분열기와 르네상스, 그리고 마지막, 근현대의 통일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세워진 도시국가 로마는 서양을 대표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스와 함께 우리가 아는 서양 문화의 뿌리 그 자체예요. 알파벳, 언어, 사고방식, 도로, 법,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로마 제국으로 영향을 안 받은 게 없습니다. 이 고대 로마의 유적들은 이탈리아 여행의 한 축이 됩니다. 로마는 기원전 753년 건국되었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형제들이 그 시초죠. 이후 발전과 확장을 거듭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먹고 시칠리아 섬을 먹고 이베리아와 갈리아,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지중해 세계의 패자가 될 로마는 2번 격변합니다. 첫 번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시작하고 그 양아들 아우구스투스 대에 완성된 제정으로의 이행. 로마 시민의 1인자가 된 황제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유흥거리, 서커스와 빵을 제공하고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합니다. 로마의 투기장인 콜로세움, 전차 경기장 키루쿠스 막시무스 같은 것들이요. 우리는 로마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보며 감탄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공인, 그리고 국교화입니다. 이 기독교는 서양 문화의 또 다른 근본이죠. 기독교 공인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시기 로마 제국의 중심이 동쪽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간 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때는 로마가 더 이상 서방 세계의 중심이 아닐 때였어요. 이런 한물간 도시가 어떻게 서방 기독교 세계의 본산이 되었냐?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와 또 다른 기독교의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이 바로 로마이기에 로마 교회는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방 세계를 관장하는 주교였죠.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이탈리아는 이민족의 땅이 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다시 영토를 찾고자 손을 뻗치긴 했지만 그게 언제나 지속된 게 아니었죠. 그 힘의 공백을 타 로마 교황은 지금의 프랑스를 점령한 프랑크 왕국과 딜을 해 교황령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교황령은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요. 하지만 교황령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탈리아 반도 전역은 여전히 혼란 상태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다시 힘을 길러 땅을 찾으러 오기도 하고 프랑크 왕국이 북부를 점령하기도 하고 여기서 남부, 중부, 북부의 역사가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남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로마 제국이 점령해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근대에 오기까지 나폴리 왕국, 시칠리아 왕국 등 별도의 세계로 놀다가 나중에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합쳐집니다. 하지만 철저히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변두리 신세였죠. 중부에서는 역대 교황들이 강력한 세속 군주들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를 쓰고 있었고요. 중간에 로마가 점령되어 약탈당하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교황청 그리고 바티칸 자체는 현대까지 존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 중북부는
교황과 북쪽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힘이 대립하는 권력의 완충지였고, 또 알프스 이남이라는 물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유명한 도시국가들이 성장했습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밀라노, 피사, 익숙한 이름들이죠. 도시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고 해외 거점들을 구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국가 하면 떠올리는 싱가포르, 모나코 이런 곳들은 진짜 미니미한 도시 하나만 영토로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강대했던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각 도시를 넘어 지중해 각지에 자신들의 무역 영토를 차지하고 지중해를 쥐락펴락하며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 부유했던 도시의 주인들, 로마 교황의 후원에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라파엘로 산치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현재까지 이탈리아 관광을 먹여 살리는 예술작품들이 태어났습니다. 르네상스죠.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두오모, 로마 제국의 유산을 제외한 이탈리아 유명한 관광지원들이 다 이때 태어났어요. 하지만 도시국가는 도시, 체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북쪽에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뤘고, 또 도시국가들이 부를 쌓아오던 루트, 근동과의 무역은 오스만 제국의 발흥으로 인해 통제되었습니다. 서쪽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열며 다른 무역 루트를 개척했고, 또 신대륙의 은을 유럽에 쏟아부었죠.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제노바, 베네치아 같은 도시국가들이 쇠퇴하며 기회를 잡은 곳이 바로 사보이 공국입니다. 지금은 남프랑스에 있어요.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전성기에는 제노바,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에 밀려 그리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1700년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과 그 전후 처리에서 이 사보이 공국은 사르데냐 섬을 획득해 이름을 사르데냐 왕국으로 바꿉니다. 사르데냐 왕국은 프랑스 나폴레옹 3세에게 자신들의 본거지인 사보이, 니스를 내어주는 등 여러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딜을 성사시켰고요. 그 결과 이 사르데냐 왕국은 1861년 이탈리아 전역을 통일합니다. 이후 제국주의 시대화 파시즘, 그리고 세계대전을 거치며 해외 식민지는 잃었지만 통일된 이탈리아는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영토죠. 한때 찬란했던 로마의 유적들은 이탈리아 전역에 남아있지만 그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분열된 역사 때문에 현재 이탈리아는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감정도 많이 나쁘죠. 특히 아예 완전 다른 세계 수준이었던 남부와 북부 사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탈리아 여행지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역사를 알았으니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먼저 북부입니다. 도시국가들 그리고 강력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답게 현재도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 삼각형 지대, 토리노, 제노바, 밀라노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공업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덕에 미세먼지도 많지만요. 또 북부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세라티, 두카티 등 유명한 차량 제조업체, 또 프라다와 페라가모 등 패션 명품들 대부분이 몰린 곳입니다. 롬바르디아부터 살펴볼까요? 아까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 이민족들이 이탈리아를 점령했다고 말씀드렸었죠. 동고트 왕국을 거쳐 게르만족의 분파인 랑고바르드족이 이탈리아를 반쯤 점령합니다. 얘네들이 이 랑고바르드 왕국을 세웠는데 그 덕에 이 지역에 롬바르디아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도는 밀라노입니다. 유명한 축구클럽 인테르와 AC 밀란 둘 다 여기를 연고지로 두고 있죠. 아름다운 밀라노 대성당이 도시의 랜드마크입니다. 또 밀라노는 런던, 파리, 뉴욕과 더불어 세계의 패션 메카 중 하나입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는 다들 들어보셨죠? 아르마니, 베르사체, 프라다, 돌체앤가바노가 밀라노 태생 브랜드예요. 하지만 이 하이 패션과 밀라노 두오모를 제외하면 다른 관광지들은 더 유명한 도시들 대비 약간 아쉬워서 패션, 축구에 크게 관심이 없다면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여행 일정은 길지 않으니까요. 롬바르디아 아래쪽은 피에몬테입니다. 주도는 토리노.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의 산지이며 축구클럽 유벤투스의 연고지입니다. 그 아래 바닷가에는 제노바가 있고요. 한때 베네치아 공화국과 더불어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성했던 도시국가였죠. 지금도 잘나가는 항구입니다. 북부 중간에는 에밀리아 로마냐, 여기의 주도는 볼로냐예요. 고기가 들어간 토마토 소스, 볼로네제로 유명한 거기죠. 볼로냐에는 가장 오래된 대학교인 볼로냐 대학교가 있습니다. 무려 세워진 지 1000년이 다 되어가는 학교예요. 고려시대 국자감이 지금까지 내려온다 보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슈퍼카의 본고장이 바로 에밀리아 로마냐입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동쪽 아드리아의 안쪽에는 베네토의 주도인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물의 도시죠. 지중해를 호령했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유산입니다. 노래 부르는 곤돌라의 뱃사공으로, 또 만화 원피스의 워터세븐 배경으로도 유명하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 이민족이 북부 그리고 중부를 점령했었죠. 그런 이민족을 피해 바다 위로 도망간 사람들이 만든 도시입니다. 물 위에 수많은 나무 기둥을 박아놓고 다시 그 위에 돌로 도시를 건설한 인간 창가의 표본입니다. 도시 중앙에 대운하가 관통하고 그 끝에는 두칼레 궁전과 산마르코 광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섬 외에는 유리 산지로 유명한 무라노, 오색 건물이 있는 부라노 등이 유명한 관광지예요.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 별명이 붙어요. 일본의 베니스, 중국의 베니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별명이 붙은 곳들은 절대 이 오리지널의 절반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또 하나, 이탈리아 역시 북부에 알프스를 끼고 있죠. 서유럽 최고봉인 몽블랑, 이탈리아 말로는 몬테비앙코, 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국경에 있고요. 또 유명한 트레킹 지역인 돌로미티도 북동부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돌로미티. 알프스 산맥 최고의 순간 중 하나니까요. 중부로 내려가 봅시다. 이탈리아 중부의 대표적인 지역은 토스카나 그리고 라치오입니다. 토스카나는 북부에 가까워요. 여기도 많은 도시국가들이 피어났었습니다. 그 밑에 라치오는 좀 다르고요. 라치오와 로마는 그 특수한 지위와 위치 덕에 교황의 영역으로 남았습니다. 그것도 도시국가라면 도시국가지만 상인의 나라와 종교의 나라는 엄연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토스카나부터 알아볼까요? 이탈리아 여행의 초강자입니다. 아름다운 구릉지대에 피렌체, 피사 등 보석 같은 도시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진짜 발원지이며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도시입니다. 막대한 부를 쌓은 메디치가는 돈을 예술에 아낌없이 투자했으며 그 유산을 잘 보존한 피렌체는 도시 전역이 살아있는 과거의 박물관 그 자체입니다.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가 도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뇨리아 광장에 베키오 궁전, 우피치 미술관, 베키오 다리, 도시의 환상적인 야경을 볼 수 있는 미켈란젤로 광장까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유명한 소설과 영화 덕에 두오모를 꿈꾸는 사람이 참 많았죠. 지금도 그러려나는 모르겠네요. 이거 꽤 옛날 거니까요. 여기도 밀라노 만만치 않게 명품으로 유명합니다. 페라가모, 구찌, 피렌체의 명품이죠. 피렌체 더몰 아울렛 하면 여자들의 로망 아닐까요? 또 짧은 일정이라도 토스카나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피사입니다. 기울어진 사탑의 거기죠. 과거에는 강성했던 공화국이었습니다. 피사 근처에 유명한 다섯마을 칭퀘테레가 있고요. 보통 피렌체에서 숙박하면 이쪽은 하루나 이틀 투어로 묶어서 다녀오곤 합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고 서방 기독교의 집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중북부의 도시들은 고대 로마의 영토였지만 로마 제국의 유적보단 도시국가들의 흔적이 많아요. 피렌체든 베네치아든 밀라노든 르네상스에 지어진 두오모, 미술품, 조각상이 메인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다릅니다. 물론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곳답게 수많은 기독교, 르네상스의 유산도 많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성 베드로 대성전, 시스티나 성당, 트레비 분수 이런 것들요. 하지만 투기장 콜로세움, 고대 로마의 중심지 포로 로마노, 만신전 판테온, 카라칼라 욕장, 카타콤, 그리고 수도교와 가도 등 도시 전역에 로마의 유산이 깔려 있습니다. 고대 로마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예요. 이탈리아 도시 중 최고봉이죠. 라치오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캄파냐가 나옵니다. 바로 캄파냐의 주도가 나폴리예요. 남부 이탈리아의 중심지이며 북부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고대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 후 유적으로만 남은 폼페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별장 카프리섬, 자동차 이름으로 알려진 소렌토, 그리고 이탈리아 최고의 비경 중 하나인 아말피, 모두 나폴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도시는 작고 자잘한 마을 간 이동이 많아 남쪽을 돌아다닐 땐 보통 차를 빌리곤 합니다. 아니면 투어 상품을 이용하거나요. 아쉽지만 로마 이남으로 다른 모든 지역을 합쳐도 나폴리와 캄파냐만큼 여행 수요가 많진 않을 거예요. 관광지로 그렇게 개발이 되진 않았거든요. 이탈리아의 중심지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조금만 알아볼까요? 로마 시대 그리스로 통하는 메인 항구는 반도, 장화 뒤꿈치의 브린디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위쪽 바리가 더 커졌어요. 여기서 배를 타면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리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반대편 장화의 부리에서 정말 좁은 메시나 해협을 건너면 나오는 섬이 시칠리아입니다. 섬의 중심지는 서쪽의 팔레르모, 2인자는 동북의 카타니아입니다.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 여기가 나와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죠. 또 가난한 동네답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탈출한 사람들이 많아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조상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남부는 전반적으로 북부에 비해 좀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절대 꿀리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요리. 이탈리아 남부는 그 온화한 날씨와 비옥한 농토로 인해 현재 이탈리아 요리의 본고장인 지역입니다. 파스타의 고향 시칠리아, 피자의 고향 나폴리. 지금은 피자든 파스타든 어떤 요리든 이탈리아 전역에서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남부가 원조고 또 물가도 아무래도 저렴하죠. 이렇게 이탈리아의 메이저한 여행지들을 알아봤어요. 이탈리아 볼 게 너무 많습니다. 한 달만 봐도 모자랍니다. 1년을 살아도 모자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의 예산과 금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다른 곳에도 볼 것이 너무 많죠. 이탈리아와 연계되는 지역들을 알아볼까요? 이탈리아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크로아티아와 그리스,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면 스페인이 나오고요. 보통 여기서 슬로베니아는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내부만 돌거나 아니면 헝가리와 주로 묵이죠. 이제 대략적인 루트를 알아볼까요? 반도 중부에 있는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 유럽 여행 인아웃의 기점이 됩니다. 시칠리아는 웬만하면 잘 가는 곳이 아니고 나폴리는 로마에 숙소를 둔 상태에서 돌아보니까요. 중부 유럽을 돌고 와서 로마로 아웃하거나 아니면 로마를 시작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길쭉하게 생겨서 동선을 짜기 편해요. 또 피렌체도 로마 바로 위에 있어 로마에서 어디로 가든 간에 들릴 수 있죠. 일단 여행을 할 때 로마와 피렌체는 고정적으로 선을 그으면 될 정도로 동선 짜기가 편합니다. 이제 선택지는 그 위쪽입니다. 밀라노냐 베네치아냐?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곳은 베네치아예요. 너무나 이색적인 도시니까요. 그리고 더 큰 선택지는 다음이죠. 다른 나라. 스위스로 갈까? 파리로 갈까? 아니면 오스트리아로 갈까? 스페인으로 갈까? 스위스나 파리로 가는 루트는 유럽을 짧고 크게 돌아보는 곳들이 주로 고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런던, 파리, 메이저한 도시들을 다 찍을 수 있어요. 동선도 간단하고요. 또 다른 알프스 명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나 짤츠부르크, 또 근대 유럽 문화의 중심지 비엔나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체코 프라하나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있기 편해요. 유럽 관광의 절대 강자인 파리나 런던은 들리지 못하지만 중부 유럽의 아름답고 낭만적인 도시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남프랑스를 넘어 스페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루트를 선택한다면 중간에 모나코, 마르세유 등 아름다운 지중해 도시에서 하루씩 내려 짧게 구경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바르셀로나만 찍고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프랑스로 넘어가거나 하는 편이에요. 스페인도 넓은 편이라 다 돌아보기는 힘들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다른 곳들이 워낙 멀어서. 아예 그쪽을 가시는 분들은 이베리아 반도가 크고 넓으니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모로코 이렇게 묶는 코스를 주로 선택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끝났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진짜 중요하고 커다란 것만 줄기 위주로 알려드린 거예요. 세세한 내용을 말하자면 10시간이 되어도 모자랄걸요. 유럽 여행이 다시 풀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전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영상들이 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세세한 도시들은 그때 가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